한의과, 한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는 의과대학은 한의과대학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한의학과와 한의학과 두 개의 학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학과가 어떻게 관련이 있고 각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한의학이 뭔지 그리고 한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졸업을 한 다음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의학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들도 많고 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해드리지 않으면 대학 입학해서까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 5가지와 여러분들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보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한의학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한의학과 한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한의학이 혹은 한의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이미지를 다가갑니까? 한의사 혹은 한의학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제가 일단 이 휴메로스의 그라테 라테르스가 발라주는 라테 라테를 준비해서 사실 일진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약에 대해서도 많이 떠오르시고 그리고 역시 한의학 하면은 침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침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의학 용어는 한자에 대해서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로 한의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전적으로 한의학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면 한국에서 고대로부터 발달된 의학이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한의대 재학 중에 제가 봐도 이것만 보면 한의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한의학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고전 의사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전하는 의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의학이라는 거. 지금도 동의보감이나 본초광목이나 의방일치 같은 이런 의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잘못되는 것은 쳐나가고 잘 되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기전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의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의학을 교육을 하는 한의과 대학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과 과정을 수료를 해야지 본과 4년을 갈 수 있는데 예과 과정은 한의예과라고 부르고 본과 과정은 한의학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에서 6년제이기는 하지만 학년상 6학년이 없는 거예요. 6학년은 한의학과 4학년이 되는 거고 5학년은 한의학과 3학년이 되는 거죠. 한의예과는 본과에 진입하기 전에 본격적인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선수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한의학과에서는 본격적으로 아까 앞에서 정의드렸던 한의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가 합니다. 한의예과에 대해서 그래서 한의예과 2년과 한의학과 4년을 마지막에 국가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한의사로서 면허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의 면허증은 5가지가 있어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가 있습니다. 약사와 수의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은 아니에요. 한의예과에서는 전통 한의학과 중에서 한의과 한의학 원료, 한의생리학을 레이더로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이름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한의사가 붙어있고요. 이것은 동양에서 유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사상들을 기반으로 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배우면 안 되겠죠. 서양의학의 과목들 중에서 가장 기초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학, 일반생물학과, 발생학과, 생화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한의를 하면 이런 양방화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양방과목이 훨씬 비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생화학 같은 경우는 웬만한 생화학 학생들보다 빡세게 됩니다. 기타 과목들로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연관이 크게 없고, 사실 교양 수준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어라든지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의사학이라든지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석해내는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과식의 메이저 과목은 크게 원전 의설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 과목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기초과학의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비중은 1대 1대 1.5 정도. 사실 이건 한의과대학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과 때 양방과목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한의예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전 의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사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이고요. 동의보감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동의보감이 아니더라도 사사상경을 보고 술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의 용어와 서양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최신 논문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 생화학을 학교에서 빡세게 교육하는 이유가 요즘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과 때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거 플러스 한의학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의치대에 대해서 예과는 엄청나게 빡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문과 인문학과 출신들 4년 배울 걸 한의대 2년 정도 안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모든 교양과목은 예과 때 모두 다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예과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면 한의학과에 진입을 하려고. 한의학과는 서한방 후 양방의 교육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의생리학을 배웠으면 다음 학년 때 양방생리학을 배우고, 고과 1학년 때 한방병리를 배웠으면 고과 1학년 때 양방병리를 배움으로써 한방과 양방이 어떻게 이 사고가 돌아가는지 후에 양방을 배우면서 좀 더 이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과대도 서양의학 과목 비율이 엄청 큽니다. 사실 서양의학 과목의 공과대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기초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해부학이 있는데, 사실 해부학도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은 의치 한 3개밖에 없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오연으로 진행하는 단어들도 상당히 해부학을 가장 제대로 하는 진행하기로 아마 한의과잖아요. 저희 학과에 서울대 교수님께서 편입을 하셨는데 학교 그만두시고,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에 대해서 많이 빼놓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상당히 많이 문과학을 배울 시기에는 기초 과목들을 수강을 하게 되고요. 공상을 하실 때는 임상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기초의학 교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알다시피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역사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그런 교실들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학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집단이니까, 해부학 교실이면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집단이 되겠죠. 반면에 임상의학 교실은 대학 병원 교수님들이죠. 모든 한의대는 구속 병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병원에서 오신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그런 학문적인 세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과목으로는 정신과학이라든지 소아과학, 부인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의학 교실은 기초교실과 임상교실을 나뉘게 되는데, 기초교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교실이고요. 임상교실은 직접 환자를 보시는 분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1, 2학년 학생들한테 어디에 침을 맞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모르죠. 왜냐? 임상과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학과의 특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의학과는 학기 중에는 시험의 연속이고 방학 중에는 정말 방학을 맞아야 됩니다. 학기 중에 시험의 연속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긴장되지 않을 정도로 평상시 시험을 정말 많이 봐요.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방학 때는 타학과와는 정말 다르게 방학입니다. 타학과는 3, 4학년만 돼도 취업 준비하느라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 자기가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한인의 방학은 정말로 방학이에요. 여행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학점순으로 자기가 수학할 수 있는 병원이 결정이 되고 또한 전공도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의대에서 학점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의대가 공부가 빡세지 않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과목별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결과 한의사 국가고시는 합격 95%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한의사.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단점도 많지만 또한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진로를 결정이 되었으면 그 진로를 위해서 그만큼 자기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막연한 경우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학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자세는 모릅니다. 한의대는 성별에 따라서 진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이로서 보건소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익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나라에서 저희는 간사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교실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교실 대학원에서는 전체 비율을 봤을 때 3% 미만입니다. 엄청 적어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건을 안 가죠. 기대가 없으니까. 대학원에 인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학원에 와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 기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원장 기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신문에 부원장 뭐 월급 2, 300이다, 한의사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부원장의 개념을 양방에서 대학병원 인턴의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한의대는 대학병원에 남는 선호도보다 이렇게 부원장을 남는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한 명의 한의사가 대학병원을 한 명의 한의사를 보고 가지 않죠. 대학병원 이름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 갈 때는 그 한의사의 실력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훨씬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개원에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원장으로 가서 거기서 수련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죠. 아산병원 같은 데가 세후 월성택이 안 됩니다. 저는 한의원은 월성택 이상 무조건 된다. 예상적으로 제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다 문과생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문과생들이 과학을 하는데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생명과학이라는 한의학을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가서 적응하다 보면은 사람이 적응의 경우잖아요. 이게 같이 예를 들어줄 텐데 10학번 1011이 저희 한의대에서 1011이 꽉 차기 전부 다 문과 출신이고요. 이거는 한의대 출신이 아니라 한의대뿐만이 아니라 순천향의대 10학번도 꽉 차기 문과예요. 그리고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성균관의대나 고려의대가 문과생을 선발을 했는데 그때도 놀라운 점이 꽉차를 항상 문과가 어렵다는 거죠. 문과라고 절대로 불리한 분이 의학이 아니고 의학은 암기만 잘할 수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진로를 분명히 생각하지 한의대 꺼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이 나온 경위에 대해서 못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힘들다라는 말은 처음에 내세운 거는 한의사가 내세운 거예요.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워낙에 옛날에 한의사 곳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 힘들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온 게 뭐입니까? 의사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워낙 힘들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다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은 의사가 환자, 내과에서 환자가 진료하는데 의료보험수가 8,000원입니다. 한의사 한 명 진료하는데 25,000원입니다. 모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한의사가 끊임없이 힘들다는 거는 물론 힘든 사람도 있죠. 모든 직종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힘듦과 다르고 또한 이 말이 나온 정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 제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의사 힘들다는 하는데 서울대 교수님도 와서 배우는 한의학이라는 거. 의사 치과에서부터 한의사가 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들은 안과 의사들은 자기 자식 라식 수술 안 시켜요. 맞죠? 주변에 혹시 아버지가 안과 의사이시죠? 주변에 척추 수술을 하는 전문의조차 자기 가족은 척추 수술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의학은 20년의 경험의학으로서의 자질을 주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학문에서. 실제로 의사들이 하기를 아스피린을 제외하고는 부작용이 공증되지 않은 의학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의학으로서 그는 부작용이 상당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어떤 일반인들이 의원에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죠? 가까운 곳에 가죠. 네. 치과를 갈 때는 가격을 보고 갑니다. 치과가 가격을 요즘 가격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광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가격을 써놓는 거죠. 한의원에 갈 때는 한의원하고는 가격 절대 안 써져 있어요. 한의원은 실력을 보고 가요. 여러분이 졸업할 10년 후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에서 모두 다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실력을 잘 갖춘 사람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있을 때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의대를 몇 년에 맞추는 비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 90.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후배 출석합니다. 저희 후배 바로 직후에 한의대는 자발적인 철학을 0명이에요. 다 비자발적인 철학을 하는 비자발적인 철학이라 하면 유급을 말합니다. 유급 비율이 이렇게 거의 20명 가까이 되죠. 100명 정도에서 20명 가까이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에. 유급이 적응학교 기준에서 공과이라는 기준까지 20%의 학생들이 떨어지고 졸업은 3명 중에 1명은 제때 못합니다. 한의대가 전공을 결정하기 위한 학점이 그런 부담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의대에 비해서. 하지만 졸업하기는 의대에 비해서 훨씬 힘듭니다.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나? 역시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의학에서 배우는 학문 자체는 한의학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적에서 나오는 학문하고는 많이 달라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험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글귀를 하나 받았습니다.